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럽의 제재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례적으로 일본의 상선 세척이 유럽의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미쓰이 그룹 소속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전 세계 제재 규정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유럽에서 자기들의 동맹국이고 대러 압박 전선에 유럽이나 미국 이외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일본 배를 제재할 정도로 지금 유럽이 대러 제재의 진심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선 미쓰이는요, 미쓰이 그룹 소속의 그러니까 해운회사 같은 겁니다. 상선 미쓰이는요, 자사의 LNG 운반선 세척이 유럽연합의 제17차 대러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영향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러시아산 LNG를 아시아로 수송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유는 이를 유령 함대 활동으로 간주해서 제재했다고 합니다. 이 유령 함대는요, 주로 굉장히 오래된 배들로 보험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장치도 끄고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이 미쓰이 상선 소속 배들이 특히 그 규정을 지키는데 민감한 일본 회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솔직히 살짝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이유가 이렇게 제재하는 건 충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 배를 제재한 거는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쓰이 상선이 소유하고 있는 LNG 선박 세 척은요. 노스문, 노스오션, 노스라이트라고 불리는 2024년에 건조된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형 배죠. 이들은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의 화물을 동아시아로 수송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주 최근까지도 활동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화물을 노스오션은요, 4월 19일에 대만의 LNG를 화역했고요. 노스문과 노스라이트는 각각 3월 17일과 4월 1일에 중국 다레난과 개양항으로 화물을 운송했다고 합니다. 이들 선박은요, 러시아의 선박으로부터 환적을 통해서 LNG를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노스문과 노스라이트는 여전히 러시아산 LNG를 실은 채 아시아를 향하고 있다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EU가 제재를 한 겁니다. 상선 미쓰이는 이와 관련해서요, EU 및 일본 정부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하고 관련 법규와 국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회사로서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EU의 제재에 제3국의 업체가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EU가 지난해 말 중국 업체를 처음 제재했을 때만 해도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거든요. EU는 러시아의 업체만 주로 하고 자신들의 제재가 제3국으로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최근에는 뭐 터키, 인도, 이란 여러 나라의 업체들을 EU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베트남을 했고요. 이번에는 일본 배까지 한 겁니다. 이 세 척의 배는 상선 미쓰이에서 운영하지만 선박의 국적, 그 기국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 싱가포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요. 일본이 운영하는 배들이 제재를 당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번 조치는요. 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우회 지원하는 우호 국가의 선박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한 사례로 일본 해운업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한국과 일본 등 주요 해운국의 글로벌 해운사는요. 향후 운송 경로와 거래 상대국에 대한 제재 리스트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핀란드 소식입니다. 핀란드가요, 러시아랑 붙어 있잖아요. 사실 핀란드 군은 지금 거의 완전 군장을 하고 지내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3년쯤 지나면서 그 좀 풀어져 있겠지만 어찌됐든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핀란드 군들이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 핀란드에서요, 제자 위반 형사벌금을 무려 약 50배를 높인 최대 4천만 유로를 부과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4천만 유로는 거의 600억이 됩니다. 이 600억이나 제재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으니까 핀란드가요, 이 얼마나 제재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위프트를 차단하고 유럽이 거래를 끊을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빈털터리가 돼서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핀란드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제재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유럽의 생각입니다. 금방 전해드렸듯이 일본의 배도 제재할 정도로 제재를 하고요. 핀란드는 제재 벌금을 무려 50배를 높여가지고 600억까지 매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핀란드는요, 지난 20일부터 EU의 제재 범죄와 지침을 형법에 적용하고요, 국내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기업의 형사 책임이 엄청 강화됐는데요. 이 법 개정을 통해 제재 위반 범죄, 중대한 제재 위반, 과실에 의한 제재 위반, 제재 규정 위반 등 4가지 항목이 핀란드 형법에 새로 도입됐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규제 위반 조항에서 제재 관련 위반 사항은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재 관련된 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새로 이제 규정을 강화한 거죠. 현재 제재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업의 벌금은 최소 850유로, 그러니까 약 132만 원에서 최대 85만 유로, 약 13억 원으로 규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재 위반을 그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엄청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 제재의 범죄와 지침은 이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 가지 범죄, 일반적인 범죄, 중대한 범죄, 과실에 의한 제재 위반으로 나누고요. 새로운 상한은 매출액의 5% 또는 최소 85만 유로에서 최대 4천만 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율로 한 62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최대 벌금이 13억에서 600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5천만 유로인 기업이 제재 위반에 연루될 경우요. 벌금 상한은 250만 유로, 약 39억 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보다 엄청 늘어난 거죠. 최대 대봐야 한 13만 유로 되던 게 700억 정도 되는 매출 업체에 벌금을 약 40억까지 매긴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물론 그 벌금이란 건요. 제재 위반 정도에 따라서 촘촘히 다시 변경되겠지만 형사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걸 핀란드가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특히 매출이 높을수록 아까 말했듯이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제재 위반에 한번 연루되면 연루될수록 큰 치명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구성해 놨습니다. 핀란드도 이제 제재 벌금을 크게 높이면서 자국에 활동하는 기업들한테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의 이탈리아가 러시아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보면 EU도 그렇고 금방 핀란드도 그렇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느낌이 드시죠? 아직 미국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푸틴이 추진 협상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푸틴에 대한 제재를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서방의 은행들 중에 큰 은행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파이젠이라고 오스트리아 은행이고요. 하나는 유니크레디트라고 이탈리아 은행입니다. 그런데 라이파이젠 은행이 더 크거든요. 라이파이젠 은행은 오스트리아와 EU의 압박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미 달러 송금을 러시아로부터 하는 걸 거의 막고 있었는데 이 유니크레디트는 이탈리아 은행인데 최근까지도 계속 달러 송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니크레디트도 결국 오는 6월부터 달러 송금을 막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금융기관은 유니크레디터의 러시아 자회사는요. 지난 20일 고객에게 발송한 공지를 통해서요. 오는 6월 6일부터 미국 달러의 해외 송금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크레디트는요. 이렇게 된 이유로 제한사항, 새 중개은행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달러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유니크레디트는 그전에 JP모건 체이스, 그러니까 미국 은행을 쓰다가 이번에 이탈리아에 위치한 본사를 통해서 이제는 달러 송금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근데 새 중개은행인 이탈리아 본사의 어떤 제한 사항으로 달러 송금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는데요. 아마도 EU와 이탈리아 당국의 계속된 압박에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요. 유니크레디트가 러시아 사업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최근 안드레아 오르체 유니크레디트 최고 경자 CEO는요. 올해 상반기까지 러시아 소매금융 부분에서 질서 있는 완전 철수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라이파이젠 은행도 계속 빠져나오려고 하는데요.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빠져나오려면 팔거나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해서 얻는 금융 수입은 그냥 러시아에 두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니크레디트도 못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제재된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총을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이 친러에 대해서 혐오감까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대낮에 총을 맞고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의 친러 성향 대통령으로 뽑혔던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안드리 포르트노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스페인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등과 머리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어가지고 숨졌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파란색 운동복 차림의 마른 남성이 총을 쏜 후에 인근 공원으로 도주했다고 하고요. 오토바이를 탄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스페인 경찰은요, 드론과 헬리콥터를 통해서 범인을 수색했지만 사건 발생 수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포르투노우는요,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대통령실 부실장을 지냈고요. 그는 과거 친유럽 성향의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 진영에서도 잠깐 활동했지만 이후 야누코비치 진영에 합류해가지고 친러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초 이른바 유로마이단 혁명으로요,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는 이제 국외로 도피했다가 2019년 젤렌스키 당선 후 귀국했다가 다시 해외로 떠났다고 하거든요. 미국 재무부는 2021년 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요, 그가 우크라이나의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사법부 통제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물론 EU에서도 제재를 당했는데요. 그는 이후에 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걸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포르투노우를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합병과 관련해 반역 혐의로 조사했지만 결국 불기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이런 데서는 완벽한 반역자라고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드리드의 한 미국계 학교 주차장에서 총을 맞고 죽은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암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도 반러 감정일 가능성도 큽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얼마나 반러 감정이 커지고 있고 저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는지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